서늘한 바람이 창틀을 휘감아 돌며 집안의 묵은 공기를 흐트러뜨리는 늦가을의 안동. 평생을 바친 도서관 사서직에서 은퇴한 뒤 남편과 사별한 빈자리를 책으로 메우며 살고 있었다. 고즈넉한 주택가의 그녀 집은 서재를 방불케 할 만큼 책으로 가득했지만 그 책들이 뿜어내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침묵만이 공간을 채울 뿐 살아있는 온기는 부재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뒹굴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안동의 고즈넉한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회색빛 고독으로 물들어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갔다.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형식적인 위로일 뿐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정서적 간극은 깊었다. 평생 논리와 지성의 세계에 안주해온 그녀였지만 은퇴 후 밀려온 역할 상실감과 사무치는 외로움은 책 속의 어떤 현자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과거, 남편이나 자녀들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지 못했던 것에 대한 뒤늦은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다. 그녀의 유일한 외출은 집 근처 지역 문화센터 강좌에 나가는 것이었다. 낡았지만 단정한 트렌치 코트를 여미고 얇은 금속태 안경 너머로 세상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지적이고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쓸쓸함이 그늘져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문화센터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안동 역사와 문화 강좌 첫날, 강사로 나선 강태십 대 초의 단상에 섰을 때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그는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안동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해박한 지식, 유려한 언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지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윤은 메마른 가슴에 오랜만에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수강생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유독 서윤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시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 순간 잿빛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서윤에게 노골적이다 싶을 만큼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강의 후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안동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그녀를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 병산서원 같은 고택과 유적지로 이끌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적 동반자를 만난 듯 서윤의 지적 수준을 한껏 치켜세우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제겐 큰 행운입니다. 평생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달콤한 찬사는 서윤의 메마른 자존감을 촉촉이 적셨다. 평생 책 속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현실 속에서 만난 지적인 교감은 마치 강력한 마법과 같았다. 강태준은 안동의 잊혀진 역사적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흩어진 유물들을 모아 작은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오랜 꿈이라고 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사명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서윤은 그의 숭고한 꿈에 매료되었고 그 꿈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주말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박지훈 40대 초반 사원에게 서윤은 조심스럽게 재혼 의사를 내비쳤다. 늘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아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셨어요? 지훈아, 내 걱정은 알겠다만 강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평생 이런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다.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뿐이야.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라도 재산 문제나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됐다. 내 세속적인 걱정으로 그분의 순수한 열정을 모욕하지 마라. 서윤은 단호하게 아들의 말을 잘랐다. 아들의 현실적인 우려는 사랑과 지적 교감이라는 황홀경에 빠진 그녀에게는 속물적인 기우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아들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지만 완고한 어머니를 설득할 수는 없었다. 결국 서윤은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태준과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안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몇몇 문화센터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녀는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했다.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자마자 강태준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귀 고서 구입 자금, 유물 복원 전문가 초빙 비용 등 그의 연구와 관련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서유는 남편의 가치 있는 일을 돕는다는 생각에 기꺼이 자신의 퇴직금과 예금을 내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꿈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의 딸이라는 강민서 30대 후가 찾아왔다. 번지르르한 외모에 싹싹한 태도를 지닌 그녀는 서윤에게 연신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이런 좋은 분을 만나시다니 제가 다 기뻐요. 아버지 연구하시는데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은행 일이나 복잡한 서류 처리 같은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서윤은 자신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는 의붓딸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자신을 대신해 굳은 일을 도맡아 주겠다는 그녀가 고맙기까지 했다. 서윤은 의심 없이 통장과 인감 도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행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거나 동행을 허락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딸 사업 자금 긴급 지원, 거래처 접대 비용 등 그의 연구와는 거리가 먼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서윤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특유의 온화한 표정을 지우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다그쳤다. 박 선생, 아직도 나를 못 믿는 거요? 우리가 부부인데 내 돈이 어디 있어? 내 연구가 성공하면 다 당신 덕인데 그렇게 좀스럽게 굴 거요? 그의 다정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서윤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횟수만 늘어갔다. 밤이면 서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남편의 행동에선 미심쩍은 구석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평생 지켜온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다. 오랜 친구이자 전 동료 사서였던 김영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윤아,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강 선생님이라는 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문화센터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있더라.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너한테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서윤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의 충고마저 외면했다. 이미 너무 깊이 와버렸다고 생각했다. 불안감은 커져갔지만 현실을 직시할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거짓말과 변명을 믿고 싶었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뇌했다. 그 사이 강민서는 서윤의 신뢰를 등에 업고 아버지와 공모하여 야금야금 그녀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서윤의 불안은 밤마다 악몽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여전히 위태로운 현실 위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강태준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박서윤의 예금과 퇴직금 대부분을 이미 탕진한 그는 이제 그녀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안동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까지 손을 뻗치려 했다. 연구소 설립 자금 마련이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다. 그는 서윤에게는 잠깐 명의만 빌리는 것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대출금을 받아 잠적할 계획이었다. 그의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 서울에 있던 아들 박지훈에게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강태준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람 중 그의 사기 행각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제보한 것이었다. 자네 어머니 아파트가 곧 담보로 잡힐 걸세. 강태준 그 영감 상습 사기꾼이야. 정신 차리게.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연차를 내고 안동으로 향했다.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는 조용히 강태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문화센터 주변과 강태준이 과거에 살았던 지역까지 수소문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강태준은 향토사학자는커녕 변변한 직업 없이 여러 건의 사기 전과를 가진 인물이었다. 딸 강민서와 공모하여 외로운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반복해왔던 것이다. 서윤의 돈은 그의 연구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도박자금, 유흥비, 그리고 강민서의 명품 쇼핑과 호화로운 생활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강의하던 안동 역사와 문화 지식조차 여기저기서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지훈은 참담한 심정으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서윤은 마침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중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 있다며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던 참이었다. 지훈은 어머니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털어놓았다. 은행 거래 내역서, 강태준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언들, 그리고 그의 추악한 실체까지. 서윤은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부정했다. 아니다, 지훈아.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아들이 내미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평생 믿어왔던 지성과 이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 사랑과 존경심을 바쳤던 대상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암흑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강태준이 갑자기 뇌졸중 증세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연락이었다. 평소 불규칙한 생활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결국 그의 몸을 덮친 것이었다. 서윤과 지훈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화려한 옷차림의 강민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서윤을 보자마자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꼴 좋다. 당신 같은 외로운 노인네가 우리 아버지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아버지 잘못되면 다 당신 책임이야. 지훈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닥치지 못해.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사기꾼들. 뭐 사기꾼?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가 남자한테 홀려서 재산 다 갖다 바친 걸 누굴 탓해? 아버지가 불쌍하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강민서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서윤은 마지막 남은 힘마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처절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지훈과 민서의 격렬한 언쟁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서윤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평생 쌓아온 지성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홀로 남겨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박서윤 곁에는 뜻밖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오랜 친구 김영희였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영희는 말없이 서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서윤은 아주 오랜만에 인간적인 위로를 느꼈다. 아들 지훈 역시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고통을 헤아리며 죄책감과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는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영희의 격려와 아들의 지지 속에서 깊은 절망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강태준과 강민서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들에 휘둘려 남은 인생마저 망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태준 부녀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남은 재산이라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동시에 강태준과의 혼인관계도 정리했다. 재산을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악연을 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한 외로움에 잠식당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평생을 함께해온 책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남은 돈과 아들의 도움을 조금 보태 안동 구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상가 한 칸을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동네 서재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름은 서윤의 서재라고 붙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 칠을 하고 평생 모아온 책들을 정성스럽게 꽂아 넣는 동안 그녀는 상처 입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책을 정리하고 공간을 가꾸는 행위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과 같았다. 서윤의 서재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화려한 개업식도 거창한 홍보도 없었다.
그저 골목길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르거나 책을 좋아하는 몇몇 이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정도였다. 서유는 서재를 찾은 이들에게 조용히 차를 내어주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독서 지도를 해주기도 했다. 그녀의 지성과 따뜻함이 담긴 서재는 점차 동네 사람들의 작은 사랑방이자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책을 매개로 세상과 다시 소통하면서 서유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안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타인에게 기대어 행복을 찾으려 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